1939년 7월 비트겐슈타인은 비를 방문하여 마르가레테와 다른 누나들을 만났고 하루는 라이히스방크의 직원을 만나기 위해 베를린에 들렀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이 처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던 형 파울을 설득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1939년 8월 가족에 대한 해방 요청이 접수되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승인으로 비트겐슈타인 가족의 재산 금 1.7톤이 나치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같은 해 모스크바를 두 번째로 방문하여 철학자인 소피아 야노프스카야를 만났습니다. 이를 마무리 지은 다음 비트겐슈타인은 영화관 제일 앞자리에서 영화를 보는가 하면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편안히 서방 세계를 관망하였습니다. 노먼 멜콤의 회고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이 강의를 마치자마자 빵이나 파이 따위를 서들고는 영화관으로 달려가 영화를 보면서 먹곤 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 무렵 비트겐슈타인은 수학기 초론에 대한 자신의 기존 견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에서 논리는 단단한 기호였으며 그는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개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고를 기초로 비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 이르러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글과 강의를 통해서 과거 자신의 사상을 부정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도 철학 강의나 하고 있는 스스로의 처지를 견디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1941년 9월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 길버트 라일의 형제였던 존 라일 교수에게 요청하여 런던에 있는 가이스 병원에서 봉사하겠노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존 라일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의학교수였습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가이스 병원에서 약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의 직원들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비트겐슈타인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을 비트겐슈타인 교수님이라 부르지 말고 여러 의사들과 같이 박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무렵 비트겐슈타인은 몹시 외로웠습니다. 1941년 4월 1일 그의 노트에는 내 생활의 미래를 대상으로 해 나는 더는 어떤 희망도 없다. 살아있는 사망이 길게 늘어진 것과 같은 이런 것은 예전에는 없었다. 최악의 상황 말고는 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친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라며 외로움을 수레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프란시스 스키너의 연구 수업에 참여한 10대였던 케이스 커크와 우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관계는 스키너 가족은 194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스키너는 비트겐슈타인과 커크의 관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 연구에 비트겐슈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소한 된 점을 고마워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커크에게 우정 이상의 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기간 비트겐슈타인은 인기에 다음과 같이 종종 커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접근하였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K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을 언급했는데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날 찬 듯하다. 비참한 생각. 비트겐슈타인이 이 편지를 쓸 무렵 커크는 혼인하였고 둘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44년 여름까지 휴직을 신청하고 웨일즈의 스완지로 가 철학적 탐구를 완성하기 위해 힘을 냈습니다. 1944년 10월 케임브리지로 복귀한 그는 철학적 탐구를 완성하지 못한 것에 낙담했고 강의를 하는 책임을 다시 맡아야 하는 것에 대해 열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1945년 7월 비트겐슈타인은 전쟁의 원흉인 처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어 영국 선거에서 노동당에 투표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1947년 비트겐슈타인은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의 교수직은 친구인 게오르크 헬리크 폰 브리흐트가 물려받았습니다. 1947년에서 1948년까지 비트겐슈타인은 더블린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 로즈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1946년 벤 리처즈와 사랑에 정신이 팔려있는 바람에 10월 26일 도독학 클럽에서 칼 포퍼와 부지깽이 패싸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949년 7월 비트겐슈타인의 학생이었던 노먼 말콤이 더블린으로 찾아왔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전립선 암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말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여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이 교수로 있는 미국 코넬 대학으로 데려갔습니다. 10월 그의 증세는 악화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콤에게 난 미국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난 유럽인이다. 내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말 비트겐슈타인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립선암이 골수에까지 옮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49년 12월 24일 빈을 방문하여 죽음이 임박한 누나 헤르미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비트겐슈타인을 간신히 알아보는 처지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1950년 2월 11일 누나의 음정을 지켜본 뒤 비트겐슈타인은 1950년 4월 케임브리지로 돌아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951년 초 비트겐슈타인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는 노먼 말콤에게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더 이상은 고통일 뿐이지. 내 알기로 삶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엔 정신적인 삶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62번째 생일이던 1951년 4월 26일 의사가 생이 며칠 이제 남지 않았다고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좋군요. 사람들에게 내 삶이 참 멋있었다고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3일 뒤인 4월 29일 벤 리처즈, 엘리자베스 앤스콤, 요릭 스마이시스 그리고 모리스 드루어리가 가톨릭 임정기도를 하며 지펴오는 가운데 사망하였고 4월 30일 케임브리지 성 자일즈 성당에서 천주교식 장례의식을 거쳐 인근 묘지에 묻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논거에서 죽음은 삶에서 일어나는 그저 그런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들어선다면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속한 것이다. 제한 없이 펼쳐진 이 길에서 우리의 삶의 끝은 없다며 자신도 아직도 우리들 속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Philosophical Investigation, 철학적 탐구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를 출판한 후에 그 특징인 논리적 원자론이 너무나 기계적이라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버리고 명제, 문장, 판단, 인식 어느 것이나 같다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 맥락, 상황, 전후관계와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의해 의미 있는 것이 되며 기계적으로 논리적 원자적 명제로까지 분석하는 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제 사용이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상 언어의 분석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철학자의 과제는 언어를 그 형이사학적 용법에서 일상적 용법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모순, 혼란, 불명료성 등을 치료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의 후기의 비교적 유연한 분석 태도는 협의의 분석 철학파로서의 일상언어화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비트겐스타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던 이탈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피에르 스라파와 자신의 그림 이론에 대해 토론을 하던 가운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스라파가 반론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목 부분을 밀어 올렸습니다. 스라파의 행동은 이탈리아에서 의문이나 조소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제스처였습니다. 순간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주장했던 언어의 논리학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의 의미는 결코 한 가지로 고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바탕으로 철학적 탐구를 집필하여서 출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적 탐구는 비트겐슈타인의 사후에 남겨진 초고를 합하여 출판되었습니다. 철학적 탐구에 이르러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철학을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됩니다. 초기 그림 이론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그림 이론을 포함한 기존에 있었던 사물과 언어가 일치한다는 주장을 반대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가 있기 전에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그 뜻이 아니라 사용의 본질이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삶의 형식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는 하나의 공통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것을 가족 유사성, Family Resemblance라고 불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했는데 줄넘기 놀이, 술래잡기, 가위바위보 등의 놀이에서도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데니엘 솔로브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접근을 현대형 프라이버시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